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길잡이 이상훈입니다. 오늘도 한 꼬풀 더 깊이 들어간 뉴스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면 기사부터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입니다. 기사가 이쪽에 있습니다. 아래쪽 보시죠. 한미 키 리졸브 그리고 독수리 훈련 중단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핵담판 결렬에도 한국과 미국이 벌이는 연합훈련, 키 리졸브, 독수리 훈련 종료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특히 키 리졸브 훈련 같은 경우는 동맹으로 이름을 바꿔서 규모를 대폭 축소했다. 사실상 이런 이름의 훈련은 이제 사라졌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좀 얘기가 좀 있어요. 그리고요, 문재인 대통령 오늘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 회의를 소집해서 대책을 논의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제목이 이제 끄트머리에 있고요. 이 사진을 좀 보시죠. 두 개의 사진이 있습니다. 이쪽 사진을 보시면요. 이제 교육 당국이 고개를 숙이는 모습. 그리고 그 옆에는 한유총 관계자가 고개를 숙이는 모습. 자, 국민들을 향해 모두 고개를 숙이고는 있으나 주장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내용 보시죠. 한유총 폐원 불사다. 개학을 지금 연기했어. 한유총 많은 소속 유치원 중에 일부 유치원들이 오늘 개학을 해야 되는데 개학 안 하고 있습니다. 폐원도 불사하겠다. 오늘 개학 연기. 그리고요, 교육부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엄단하겠다. 폐원불사, 엄단, 정면 충돌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경향신문 보시죠. 기사가 이쪽에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오늘 13일이요. 전국의 농협, 수협, 산림조합, 조합장 동시 선거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런데요, 이렇습니다. 악수 청하며 5만 원 10장씩. 돈 선거 판치는 조합장 선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악수하는 척하면서 돈을 넘긴다는 거예요. 이거 어느 시절 얘기입니까, 지금? 한참 전 얘기 아닙니까? 우리 과거에. 그런데 지금 조합장 선거에서 이런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경찰 사전선거 단속에서 300여 명 가까이 적발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중에서 68%가 금품 향응 제공 등 혐의입니다. 이렇게 동시에 선거를 벌이는데 이런 모습이 곳곳에서 포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사진을 좀 보시죠. 똑같은 장소의 사진 두 가지를 좀 섞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일단 한강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리도 보여 있고요. 뭐 도심의 모습도 보이죠. 그런데요, 이쪽은 지금 모습, 2019년 3월 3일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옆에 잘 보이는 사진은 1년 전인 지난해 3월 5일의 모습입니다. 봄을 집어삼킨 초미세먼지, 사상 첫 나흘 연속 저감 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 지경입니다, 지금.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올겨울에 4만3이란 말이 유행을 했는데요. 4만3이지 아닙니다. 열흘 넘게 미세먼지가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명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 패널께서 나오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창렬 용인대 교수 나오셨고요.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그리고 한민수 동국대 경영교수, 그다음에 윤기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의 핵심을 정리한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끝내 개학 연기. 그 다음에는 3월, 4월 한미훈련 폐지. 유시민과 홍준표의 차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는요, 쓰레기 언덕. 쓰레기 언덕까지 4가지 키워드로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요. 한유총 얘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유치원에 아이들을 보내야 하는 학부모분들 중에서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시는 학부모들 계실 겁니다. 자, 그 얘기부터 좀 해보죠. 지금 한유총에서는 일부 유치원들이, 전체는 아닙니다. 일부 유치원들이요. 물론 숫자의 차이가 정부가 파악한 것과 한유총이 주장하는 숫자가 다르긴 합니다만 일단 개학이 연기된 상태인데요. 지금 이 상황까지 이르게 된 데는 각자의 주장이 다르게 나오기 때문인데 어떻게 다른지 좀 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한유총 재산권 침해 말라. 유치원은 재산권에 해당하는 것이다. 재산권 침해 말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에요. 유은혜 교육부총리 치킨집처럼 운영 안 된다. 한유총은 교육기관이다. 결코 치킨집처럼 운영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완전히 생각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요구하는 해법도 맞서고 있는 겁니다. 유치원 3법 재추진에 정면 충돌하고 있다. 이 모습이거든요. 그런데요. 이렇게 해법을 못 찾고 있는 사이에 결국은 피해자는 그대로 학부모들과 아이들에 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학부모들은 어떤 입장일까요? 관련 기사 보겠습니다. 자, 기사 좀 바꿔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아이들 볼모 삼다니 정부는 이제껏 뭘 했나? 학부모들의 반발이 터지고 있습니다. 한유총 유치원 개학 연기 파장, 시도교육청소 긴급 돌봄 제공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뭐 홈피서 확인하고 전화, 이메일로 신청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일단 여기 사진을 좀 보시죠. 학부모들의 주장이 담긴 이 피켓들이 좀 있습니다. 몇 가지 좀 소개해 드리면요. 이렇습니다. 일단 이 아랫부분 보시죠. 우리가 봉이냐? 아이들을 볼모로 하는 사립유치원 각성하라.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고요. 한유총 원장님, 아이들 보기 부끄러운 줄 뭐 가렸지만 뭐 아세요. 뭐 이런 뜻이겠죠. 아무튼 학부모들도 굉장히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태인데요. 자, 그렇다면요. 일단 정부 당국과 한유총 그리고 학부모들의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사립유치원은 명백하게 개인이 설립한 학교입니다. 불법적으로 우리를 탄압하면 우리는 준법 투쟁을 넘어 폐원 투쟁으로 나아갈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불법 휴업을 강행하고 폐원도 불사하겠다는 위협을 지속한다면 한유총의 설립 허가 취소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최찬열 교수님. 네. 맞서고 있는 지점은 여기입니다. 재산권 주장을 하고 있는 한유총. 그러니까 재산권은 유치원 원장들이 갖고 있으니 유치원 원장들이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문을 닫고 마는 것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주장이고요. 교육당국은요. 유치원은 결코 치킨집과 같은 것이 아니다. 이거는 교육기관이다. 그리고 정부의 재정지원이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기관으로서 행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개학, 연기 이런 거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맞서고 있거든요. 최찬희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일단 사적 재산권, 사적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논리에 어긋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로부터 누리과정 지원금도 받고 있고 그럼 사적인 기관이나 사적 소유권을 가진 물건이나 건물에 대해서 누리과정이 지원이 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저는 일단 그게 맞지 않는 것이고 방과 후에 과정 지원금도 받고 있어요. 그리고 교사 처우 개선비도 받고 있고 그럼 그런 걸 받지 말든가. 그리고 지금 어쨌든 초, 중, 고등학교가 사립이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지금. 특히 대학교 같은 경우는 사학이 거의 다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학의 경우도 그럼 재산권, 사적 소유권을 주장하는 재산권이냐? 맞지가 않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치원하고 다른 일반 교육기관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유치원은 기본적으로
비영리 교육기관입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기본이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예. 국가가 설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부분별로 그리고 법률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인정을 해줘야 되겠죠. 사적 소유권을. 예. 그러나 지금 한유총이 주장하는 것은 완전하게 재산권을 자신들이 다 갖고 있는 거니까 국가는 관여하지 말라는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가 관여하지 않으면 아까 그런 것들을 받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예. 그리고 이거는 다른 것과 달라서 우리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이거 사적 소유권은 무조건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맨 처음에 이 사건의 발단이 예. 일부겠습니다만 예. 유치원들 중에 극히 일부라 하더라도 예. 비리나 부정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불거졌던 그렇죠. 거였거든요. 그 지점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그 비리나 부정에 대해서 이걸 보다 이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예. 국가 회계 시스템인 에디파인을 도입하자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지금 거부하고 있는 상황 같아요. 완전히 거부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만약 스탠스는 약간 바뀌긴 했다 하더라도요. 그래서 어쨌든 유치원 3법 얘기가 나왔던 거 아니었겠어요? 사립학교법, 예. 학교급식법, 예, 예. 유아교육법. 근데 유아교육법 같은 경우도 지금 반대한 이유가 폐원시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그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유총이. 예. 그렇다면 이분들은 지금 완전하게 자기 유치원을 자신들의 어떤 사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저런 주장은 대단히 과도한 것이고 예. 또 하나가 최근에 교육부가 설문조사를 공개했는데 예. 3분의 2 이상이 예. 80% 이상이 국민들의 여론에 유치원 3법에 동의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론 국민들도 뭐 반대하는 분들이 예. 계시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무조건 재산권이라고 요구하는 것 그리고 에듀파인을 거부하는 것 정말 당당하고 투명하다면 왜 그걸 굳이 거부합니까? 그리고 에듀파인은요 그렇게 어려운 시스템이 아닙니다. 금방 알 수가 있는 시스템이기 예. 때문에 알겠습니다. 한유총의 저런 주장은 저는 일반 여론에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영철 의원님. 일단 뭐 멀리 봐서 이런 사태를 과연 어떻게 풀 수 있을까? 그리고 일각에서는 뭐 수개월 동안 정부가 무엇을 한 것이냐 이런 질타도 나온다 합니다. 자, 그건 좀 큰 그림이고요. 가까운 그림은 당장 개항 연기 부분을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거든요. 당장 이 눈앞에 떨어진 과제가 그건데. 그런데요, 계약을 계속 연기하는 유치원에 대해서 정부는 엄정 대처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엄정 대처할 수 있는 겁니까? 형사 고발을 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있죠. 예. 그런 규정이 있는데 예. 지금 그 규정을 알면서도 유치원들이 오늘 개원을 과감하게 연기를 했다는 그렇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가 이런 갈등 조정 기능을 갖고는 결국에는 예. 영유아를 키우는 학부모들한테 오늘 아침부터 엄청나게 큰 피해를 줘버렸죠. 예. 정부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정부인데 예. 정부는 그 유치원들이 폐원을 얘기해왔지 않습니까? 예. 벌써 한 3, 4개월 예. 전부터. 폐원을 얘기하다가 오늘 결국에는 개원을 안 하는 약간 낮은 단계의 그 초강수를 둬버렸는데 정부가 이러한 여러 가지 현안과 현상들을 충분히 예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오늘과 같은 이러한 사태를 빚었다면 저도 맞벌이 20년 하면서 아이를 키웠지만 예. 이렇게 오늘처럼 저렇게 유치원을 문을 안 열어버리면 엄마는 결국 연가를 내고 회사를 그러겠네요. 안 가든지 아빠가 연가를 내고 예. 회사를 안 가야 된단 말이죠. 예. 그렇다면 회사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애 키운다고 회사 안 오는 너는 그렇게밖에 능력이 안 되느냐 이런 불똥까지 튄다는 얘기예요. 사실 이 애 맞벌이를 안 키워본 사람들이 이 심정을 모릅니다. 그 엉뚱하게 집안의 가장들이 자괴감을 느낄 수도 있는 상황이 그렇죠. 돼버렸네요. 이렇게 지금. 큰 것인데 교육부가 예.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예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음정 대처만 주장해서 결국 해결을 못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오늘도 또 음정 대처만 얘기한다는 거죠. 이것은 정부나 행정기관이 결국에 갈등 조정 기능을 예. 상당 부분 상실하고 포기했다는 것인데 예. 교육부가 지금 욕먹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이죠. 예. 교육부가 70조 예산 들고 예. 매일 갑질 행정만 하니까 예. 갈등이 나니까 갈등 조정은 못하고 엄벌만 얘기한다는 거죠. 결국에는 피해는 예. 유치원 아이들 키우는 학부모들한테 돌아가 버렸는데 물론 아이를 볼모로 저렇게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예. 나쁘죠. 예. 하지만 어쨌든 정부가 무언가를 해결하기를 바라는 것이 저분들의 솔직한 심정일 거예요. 빚게 들고 나오신 분들이. 정부는 음담만 얘기하지 말고 실제로 저분들의 마음을 풀어주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조치들을 오늘 당장 내놔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노사교섭이 실패하면 예. 노동부 같은 사람들은 밤새워 같이 교섭을 합니다. 예. 근데 어제 밤에 뭐 했습니까? 밤새워라도 한번 만나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밤새 고민은 그래도 하지 않았을까요? 고민만 해서는 안 되죠. 만나서 자꾸만 풀어가려는 노력을 해야죠. 결국에는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결과가 빚어졌는데 예. 정부가 조금 더 현실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은요, 글쎄요,
갈등을 푸는 역할이 원래 정치권인데 정치권이 좀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그 상황이 어떤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국민 협박 행위입니다. 그리고 국민들과 대한민국 교육 체계에 대한 도전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자로서의 양심도 교육자로서의 역할도 포기한 한유총의 반사회적인, 반교육적인 이런 태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과 교육당국이 정말 단호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법 처리에 1년가량 소요되는 패스트 트랙으로 법안 처리를 묶어버렸습니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이라는 일방적이며 기습적인 방법으로 국회 논의를 무력화시켰습니다. 과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네, 지금 국회 모습은 자유한국당이 한 축에 있고요.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도 다른 정당이 또 한 축에 있어서 이 유치원 문제에 대해서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오늘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개학 연기. 그 부분인데요. 좀 생각해 볼 지점이 좀 있습니다. 여기 국민일보 기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한유총 배신의 대가 얼마나 쓴지 알게 될 것이다. 배신의 대가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선 유치원의 개학 연기 강요다. 이렇게 돼 있고요. 교육부는요. 강요 협박죄 고발을 검토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된 얘기냐면요. 이렇습니다. 한유총 지도부와 지역 지회가 일선 사립 유치원의 개학 연기를 강요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이게 좀 교육부에 따르면 그런데요. 교육부가 몇 가지 이런 사례들을 공개를 했는데 그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죠. 여기 이제 빨간 줄로 기사가 돼 있습니다. 교육부가 공개한 사례는 뭐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으로 이런 내용이네요. 혼자 살겠다고 단체를 배신할 때 배신의 대가가 얼마나 쓴지 알게 될 겁니다. 우리끼리 서로 총질 안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동참하라는 거죠. 이 개학 연기 이 부분에요. 함민수 교수님. 네. 이렇게까지 벌어졌군요, 지금 상황이요. 저런 문자만 있겠습니까? 좀 더 예. 온화하고 정중하게 참여를 요청하는 문자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문자가 여기 소개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저거를 저는 딱 처음 보는 순간 특정 조직이 떠오를 정도로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뭐 조직폭력배 같은 경우 저런 거 많이 쓰잖아요. 조직원이 이탈할 경우에는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를 것이다.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단일 대우를 강조한 문자일 거예요. 참여하라는.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표현이나 이런 게 이걸 받아보신 일선 유치원 원장들 분께서는 약간 거부감도 있으신 분도 있을 이게 바로 드러나는 게 지금 예. 오늘 몇 곳이 예. 개학 연기에 참여했느냐. 예. 이거와 연결되는 것 예. 같습니다. 한유총에서는 지금 1,500곳이 넘는다고 주장을 예. 하고 있죠.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어제 381곳이고 응답을 안 한 곳이 한 200여 곳 된다. 예. 230곳 넘는다는데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예. 이게 결국은 저런 문자를 받고 대답을 안 한 사람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저걸 보냈기 때문에 좀 미온적으로 하거나 예. 뭐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위가 벌어졌을 때 경찰과 예. 집회 측 투산이 예. 엄청 차이가 나요. 근데 이 부분은 그렇게 볼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런 거의 2배가 넘는 만약 교육부가 381곳을 한다면 거의 한 1,000배 되지 않습니까? 예. 이 차이는 이건 시위에 참여하고 안 하고는 불특정 다수의 일부 피해밖에 없습니다. 예. 그만 좀 전에 조 의원님 말씀대로 이거는 저도 맞벌이봤지만 예. 이건 아이들에게 제일 큰 피해가 갑니다. 학부모뿐만 아니고 다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우리 아이들 친구들 만나라고 선생님 만나라고 해야 되는 아이들인데 이걸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큰 차이가 있고 예. 저런 문자를 받아봤을 때 그 예. 아이들이 받는 상처가 저거 엄마들이 돌려볼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좀 전에 영상 볼 때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유총의 홍보국장이 예. 사립유치원은 개인이 설립한 명백한 학교다. 본인들 스스로 학교라고 하면은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교육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교육자면은 예. 헌법재판소 판결에도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동안에는 예. 사유재산권이 일부 제한될 수 있다.
그러면은 말씀 나온 대로 정부 지원금도 가고 예. 교사 처우비도 갈 때는 예. 적어도 그걸 운영하는 동안에는 교육기관의 본분을 저는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교육기관의 본분이 뭐겠습니까? 예. 학생들, 원아들 제대로 예. 교육시키고 예.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돌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일단은 물론 정부가 잘못한 측면이 있겠지만 뭐 지금까지 대화를 안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니까요. 그렇지만 이렇게 너무 강경하게 이런 조치를 취한다는 건 아니다. 이게 판단이 됩니다. 이것도 이런 문자 사례를 이제 교육부가 이제 공개를 한 거거든요. 교육 당국이요. 아마도 여론을 좀 유리하게 끌고 가겠다는 보석도 아마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여기 보면 뭐 윤해 교육부총리는 정부 공공성 강화 대책을 수용하지 않으면 대화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대화를 하기 위해서라면 정부의 주장을 일단 받아들여라 이런 얘기예요. 일단 한유총은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요. 어제 특히 경기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요. 문자를 받으신 게 있습니다. 긴급 재난 문자. 휴일 동안요. 그 얘기 좀 해봐야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유치원 개학 연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이 됐는데 이게 긴급 재난 맞느냐 이런 걸 두고 논란이 있어요. 경기와 경남교육청 등에서 돌봄 요청과 관련된 안내 문자 그리고 설명하는 문자를 보냈는데 이 문자를 보낸 방식이 긴급 재난 문자입니다. 뭐 미세먼지라든가 폭염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지진이라든가 이런 때 보내는 문자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정부 가이드라인을 어긴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일각에서는 남용이 안 된다. 또 일각에서는 아니다. 적절한 조치다. 뭐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내용입니다. 경기도 교육청 일부 사립유치원의 개학 연기가 우려됩니다. 돌봄이 꼭 필요한 경우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돌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런 내용을 안전 안내 문자 이렇게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적합한 것이냐 뭐 이런 주장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육찬 변호사 이거 어떻게 좀 이해해야 될까요? 이 부분은. 뭐 급한 메시지이긴 한데요. 예. 저 재난 문자 받으면은 경보음이 강하게 울리거든요. 그렇죠. 깜짝 놀랍니다.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데 예. 긴급성은 맞지만 꼭 저런 식으로 알려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저건 행정기관 내지 교육청이 예. 그동안에 해오지 못한 본인들의 과실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10월 달에 지난년도 10월 달에 문제 제기된 이후에 그에 충분히 대화하고 공청회를 거치고 여러 가지 시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거든요. 또 하나 이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게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사유재산권이 제한되는 건 맞아요. 제한될 수 있고요. 헌법재판소의 입장도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정당한 보상이 따라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예. 정당한 보상에 관련된 재무회계 규칙을 마련해 달라라는 게 지금 한유총의 주장의 요지예요. 뭐 에듀파인인가 그거는 수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감시하는 그건 수용하겠다. 다만 예. 회계 규칙에 보면은 이제 설립자의 인건비 항목이 예. 없고 예. 그다음에 시설에 대한 그 감가상각 적립금 이런 항목도 없어요. 예. 그다음에 토지 구입 비용에 대한 이자 비용도 없고 이런 것들을 넣어달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정당한 보상 차원에서 예. 법률적 관점에서 보면 이걸 넣어달라는 건데 이걸 정부가 안 받아들이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은 연착륙 하겠다. 폐원하는 그 폐원을 선택하는 예.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폐원을 해가지고 놀이학교로 전환하겠다라는 아마 움직임도 있었던 것 같아요. 놀이학교는 유아교육법 적용 안 받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또 법을 개정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이제 당국에서는 이거 시행령을 개정한 겁니다. 그래서 예. 폐원 신청 시에 첨부하는 서류에 예.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서를 첨부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의 전원 계획을 예. 세워서 그 계획서 첨부해라. 그러니까 예. 결국은 못하게 막은 거죠. 아, 굉장히 어렵게 돼 있네요. 어렵게 막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마 한유총에서는 반발을 강하게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됐으니까 이제 그 개학 연기로 투쟁 방향을 돌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대화하겠다고 한유총이 말하고 있어요. 조건 없는 예. 대화하겠다. 예. 그러니까 정부는 지금 예. 뭐 무리하게 저렇게 밀어붙일 게 아니고 예. 대화에 나서는 한유총에게 그럼 대화할 때까지는 개학 연기를 철회해달라고 하고 정부도 대화에 나서서 공청회를 거치든가 여러 가지 보상 체계를 마련하든가 이것은 예. 무조건 공공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해서 개인 재산권에 대해서 무작정 보상 없는 제한을 가한다는 것도 헌법에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 차제의 이 부분을 좀 다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유치원 부분은 사실 법이나 부분하고 또 맞물려 있어요. 일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는 되게 법인화돼 있기 때문에 그 법인 안에서 어떤 재산이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장치가 있는데 유치원의 경우는 이게 법인화와 법인이 안 된 게 막 섞여 있어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런 부분 국회에서 좀 해결 좀 했으면 좋겠는데 늘 맞서고 있어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좀 흥미롭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럴지 모르겠네요. 중앙일보입니다. 이쪽에 기사가 있습니다. 유시민 알릴레오 광고 기부는 합법. 그런데요. 홍준표의 홍카콜라가 하면 불법이다. 왜 그런 걸까?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떤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른바 이제 SNS상의 수익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정치 관련 활동으로 보이는 어떤 SNS상의 활동, 뭐 유튜브 방송 등을 말합니다. 그런데요, 유시민 알릴레오는 합법, 홍준표 코카콜라가 어떤 후원금을 받으면 불법, 이렇게 좀 엇갈린 판결이 나왔는데 일단 이유는 이렇습니다. 유시민은 정치 활동을 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뭐 기부금을 받거나 이런 활동은 문제가 없다라고 판정을 한 겁니다. 여기 자세한 내용이 또 있네요. 선관위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유 이사장을 정치 활동하는 사람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럼 선관위가 사실상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정치인이 아닌 거라고 공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치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라고 공인을 한 것 같기도 해요. 반면에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해서는 정치인 맞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어떤 기부금을 받는 거 이거는 안 된다라고 판정을 한 겁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예, 여기 있습니다. 정치인 유튜브 후원금 못 받는다. 선관위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 그래서 TV 홍카콜라에서는 뭐 모금의 제동을 걸었는데요. 홍준표 전 대표는 난 출연자라서 1원도 안 받는다. 그래서 약간 좀 왜 그러느냐 뭐 이런 약간 항변도 있는데 정계 은퇴 유시민 알릴레오에 대해서는 허용을 했다. 그래서 설명을 듣고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판단한 이유가. 근데 이제 정치적으로 약간 묘한 파장이 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 최영철 편집위원께서 이 내용 좀 어떻게 보세요? 일종의 문화지체 현상이죠. 문화는 벌써 앞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제 제도를 갖다 붙이려니까 못 따라가는 거죠. 별풍선이 벌써 뭐 몇 년이 됐죠. 저기 아프리카 TV에서 별풍선 날아든 게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5, 6년, 6, 7년 정도 됐을 겁니다. 아마. 그때부터 많은 애들이 아니고 애들도 많죠. 어린이들도 막 별풍선을 막 받고 이런 게 많아요. 그런데 그게 벌써 오래된 세월이 지나서 이제 정치인들도 유튜브를 하고 저런 새로운 유형의 방송을 시작하니까 결국엔 별풍선에 노출되는 거죠. 돈이 들어오게 됐는데 그렇게 보니까 선관위가 딱 보니까 아이고 이거 큰일 나겠구나. 정치자금법 위반이 걸릴 수 있겠구나. 거의 이제 후원금과 비슷한 형태가 됐어요. 그렇죠. 결국엔 이제 알아차린 거죠. 아, 이런 문화가 벌써 이렇게 갔는데 우리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 그래서 뒤늦게 뛰쳐든 건데 뒤늦게 뛰쳐들다 보니까 결국에는 고무줄 잣대를 들이댄 거죠. 결국 유시민은 되고 홍준표는 안 된다. 이래버리니까 왜 유시민인데 홍준표는 안 되냐? 유시민은 불출마할 거기 때문에. 근데 불출마한다는 예단을 어떻게 선관위가 할 수 있느냐는 거죠. 행정기관이 어떻게 전지전능한 신도 아니고 어떤 특정인의 출마 불출마 여부를 알 수 없다는 것인데 어쨌든 이 규제를 한다고 생각했으면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 고무줄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되고 일단은 이것을 허용을 하고 그런 규제를 먼저 허용을 하고 풀어주되 나중에 감독을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된다고 하는 것보다는 일단 허용을 한 뒤에 나중에 회계 관리를 우리가 할 것이기 때문에 그 회계 관리에 대한 서류를 나중에 제출을 하세요. 이런 식으로 가야지 처음부터 너는 되고 너는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규제를 갖다 붙여서는 논란만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게 좀 애매한 것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유튜브 방송을 누군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은 정치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흘러서 그분이 출마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민수 교수님. 그 말씀하신 게 나중에 논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유시민 전 장관 같은 경우가 구독자도 많고 보수에 홍카콜라가 있다면 진보에 지금 알릴레오가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위상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유시민 장관이 이 유튜브를 만들 때도 가짜 뉴스랄지
보수 진영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폄하랄지 이런 것도 대응하겠다 얘기를 했어요. 실제 지금 보면 유튜브에서 이 유시민 장관이 알리려고 월 한 2천만 원의 수익이 난다고 합니다. 물론 이걸 본인이 쓰는 건 아니고요. 재단에서. 그 재단에 들어간답니다. 그렇죠. 물론 홍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은 한 푼도 쓴 적이 없다. 운영돼 쓴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선관위 관계자도 이거 명확하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물론 가이드라인에는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현역 의원이랄지 홍 전 대표처럼 비록 나중에 접었지만 당대표 뭐 경선에 나가겠다고 하는 후보자랄지 아니면은 각종 내년 4월 총선도 있지만은 각종 공직선거에 나갈 입후보 예정자 이게 선관위에 뭐 몇십 일부터 한 90일 이 정도부터 규정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걸 또 준용을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근데 말씀하신 대로 유시민 전 장관은 물론이고 지금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영향력이 크니까 활동도 하고 이른바 수익금도 꽤 많이 생기는 걸로. 광고 수익은 문제가 없는데 이제 기부금이나 후원금 형태로 따로 받는 이 돈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정치를 한다면 정치자금법에 하는 저촉이 되니까 홍 전 대표처럼 규제를 받는 거고 유시민 전 장관은 본인은 뭐 여론조사 대상에서 이름까지 빼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정치 안 하겠다 하니까 선관위가 뺀 건데 앵커분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그럼 그분이 상황이 바뀌어서 정치를 할 때는 그동안 받은 그 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한 규정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도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막으려고 하지 말고 일단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고 좀 더 정교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조시환 교수님, 선관위가 유시민 이사장이 정치를 안 할 것이다. 이걸 공인을 해준 셈이 된 것 같기도 하네요, 왠지. 선거관리위원회로서는 한계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아무튼 정치자금법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이제 홍준표 전 대표는 뭐 당연히 정치인이죠. 그렇죠. 최근에 뭐 당대표도 출마할 것 같았던 분위기였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건 안 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 부분은 문제가 별로 없어요. 단지 이제 우리 아까 최 의원 말씀처럼 상당히 상황이 많이 변했는데 정치의 방식도 거기에 대해서 법이 못 따라간 것만은 분명해요. 근데 그걸 선관위를 비판할 그렇죠. 선관위도 보니까 고민이 많을 것 같긴 그렇죠. 합니다. 선관위로서는 뭐 그런 판단을 낼 수밖에 없는 건데 단지 이제 우리가 사회 정치적으로 볼 때 법률적이고 실정법적인 측면을 떠나서 그걸 뛰어넘어서 볼 때 과연 유시민 이사장이 계속 뭐 언론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왔던 부분이긴 합니다만 정치인이 아니냐. 그러니까 정치인이냐 정치인이 아니냐를 그분이 얘기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만 판단할 수 없어요. 국민들이 정치 얘기한다고 해서 국민들 정치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시민 이사장은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잖아요. 그리고 현 어떤 집권 세력과도 상당한 연관이 있다고 보는 게 상식이고 그렇다면 말은 이러한 여러 가지 물론 실정법에 근거한 이제 선관위의 판단이지만 과연 국민들이 이것을 공정하게 볼 것인가라는 문제는 별도로 남는 것 같아요. 단 유시민 이사장으로서는 자기는 정치 안 한다고 그랬으니까 여기 보면 선관위의 판단 근거 중에 하나는 유시민 이사장이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본인을 빼달라고 요청한 것도 있다. 뭐 이런 근거도 좀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차기 대선에 유시민 이사장이 나올 수 있다. 정치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관위로서는 대단히 곤혹스럽긴 합니다만 또 공평성의 문제에 있어가지고 이의가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융시환 변호사께서는 이 부분 법적으로는 좀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일단 뭐 선관위 또 본인들도 이제 역량의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기준을 정했으면 그 기준에 맞춰서 행동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정치자금법상 저렇게 유튜브 후원 이런 풍선 이런 것들이 후원금으로 규정은 돼 있다, 규정 지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원래 그 정치인이라는 이제 시작이 된 거군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인이라는 개념보다는 사실은 출마 예상자, 예정자 이게 맞거든요. 출마 예정자의 경우에는 이제 정치자금법 위를 봤는데.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현직 선출직 의원들은 다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당협위원장, 그다음 지역위원장 이런 분들도 다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상시 출마 예정자입니다. 이분들은 그러니까 다 적용을 받는데 문제는 지금 이제 그 유시민 그 전 장관의 경우에 과연 이분이 출마할 의사가 있는지 정치인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인데 사실은 지금은 모르죠. 드러난 것 갖고만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 물밑에서는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 아닙니까? 후원회가 있는지 또는 지지그룹이 있는지. 일단 본인은 정치를 안 한다고 극구 얘기하고 있지만 뭐 여러 가지 시각으로 보는 시각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선관위에서 이런 기준을 줬으면 유시민 전 장관의 경우에는 정치인이 아니다라고 규정졌다라고 이렇게 평가할 게 아니고 정치를 하기 위해서면 이걸 하지 마라 또는 이걸 하려면 정치하지 마라 이런 어떤 기준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유시민 전 장관이 행동을 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새로운 현상이기 때문에 선관위도 참 고민이 있습니다. 정치에
IT가 결합이 되면서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 합니다. 자, 이번에는 황교안 새 자유한국당 대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국민일보입니다. 황교안, 23년 전 이회창의 길을 가는 건가? 내년 총선이 최대 변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절반의 지지율로 당대표에 선출이 됐죠. 그리고 이회창보다 기반이 약하다는 게 중론이다. 그리고 지금 요즘에 당직 인선이 진행되고 있어서 뭐 어떤 인선을 내놓을지도 궁금하다. 일단 이회창의 길인가 내년 총선이 최대 변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요건 뭐 한 분 정도 짧게 가겠습니다. 최영철 편집위원. 이회창의 길을 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변수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제목에 이회창의 길을 간다고 적어놨기 때문에 네. 상당히 그 실패 가능성이 높다는 암시를 좀 던진 것 같은데 결국 이회창 대표께서는 예. 그 대권 도전에 2번 도전하셔서 예. 모두 실패하셨죠. 예. 결국에는 그러한 전철을 간다는 것은 황교안의 그 앞으로의 앞길이 밝지 예. 않다는 것인데 결국에는 뭐 여러 가지 변수가 많겠죠. 또 잘할 가능성도 높고 예. 어쨌든 그 예단하기엔 이르지만 어쨌든 황교안 새로운 대표가 예. 앞으로 잘 가기 위해서는 사람을 잘 다스려야 된다. 새로운 사람을 잘 모셔와야 되고 예. 지금 당내의 싸움꾼들을 얼마나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당내 싸움꾼이라고 하면 어떤 분들을 말하시는 거예요? 뭐 지금부터 잔류파, 뭐 친박, 뭐 여러 개파들이 있죠. 예. 그런 분들이 싸움을 할 겁니다. 싸움을 할 수밖에 없죠. 정치는 그러니까 당내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상황. 그렇죠. 갈등을 통해서 대화하고 예, 타협하는 것이 정치의 기술이기 때문에 예. 그 기술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국에는 황교안 총리의 길을 가늠할 것입니다. 예. 일단 뭐 여러분이 좀 발언 기회를 요청하셨는데 한민수 교수님부터. 저 제목에서 제가 느끼는 예. 23년 전 이회창 길을 가나 이거는 이회창 전 대표가 자유한국당 예. 대표가 두 차례 대선에 실패했지만 그거를 암시한다기보다는요. 예. 실제로 황교안 지금 대표가 정치권에 입문하기 직전에 고민했던 그 참모들이나 지점들이 예. 이른바 이회창 모델이냐 반기문 모델이냐 이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예. 그 얘기는 뭐냐면은 어차피 최종 목표는 대권인데 예. 대권에 가기 위해서 당에 언제 들어갈 거냐, 어떻게 세력을 만들 예, 거냐 예. 이런 고민들을 했거든요. 예. 하다가 반기문 전 유엔 참모총장 같은 경우는 예. 뭐 시점도 그렇습니다. 뭐 대권이 있기 직전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실패를 했는데 이회창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고 좀 일찍 들어왔어요. 대선 이르기 전에 훨씬 한 2년 가까이 전에 들어와서 본인 세력을 만들고 총선도 한번 돌파를 했죠. 그러니까 미리 들어가서 좀 뭔가 준비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황 대표는 이 길을 선택한 거예요. 해서 총선을 이겼습니다. 예. 한 차례 정도 이겼고 예.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이해찬 정 대표는 본인과 맞지 않는 세력들을 과감히 정리를 좀 많이 합니다. 이른바 김윤환으로 대표되는 세력도 정리를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 황 대표 같은 경우는 통합을 취임 일성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일단 그런 컨셉트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당내 통합, 당내 통합에서 보수 대통합으로 총선을 돌파하겠다는 전략인 것 같은데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성공할 수 있을지. 우선 최찬일 교수님. 이회창 대표는 2번 출마한 게 아니고 3번 출마했습니다. 엄격히는 3번입니다. 어쨌든 그 두 분이 그런데요.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3번이군요. 어쨌든 그 팩트 제가 말씀드렸는데 2007년 대선에도 그럼요. 그때도 그때도 이제 출마했었죠. 출마하셨어요.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그런 정치 공학적인 건 뭐 앞서 예.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중언하지 않을 거고 예. 이회창 대표는 YS 때 국무총리 했잖아요. 예. 근데 그 YS 때 국무총리를 할 때 그 예. 법률에 나온 국무총리의 권한을 행사하려 하다가 예. 대통령과 척을 지면서 정치권에 진입을 했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국민들의 지지를 많이 받았고 예. 황교안 전 총리는 그것과는 전혀 반대 입장인 걸로 제가 이번에 봤습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그래서 일단 황교안 전 총리와 이회창 총리의 그런 측면이 다르다고 보고요. 예. 황 전 총리, 황 대표가 이제 해결해야 될 길은 예. 이번 전당대회에서 그 태블릿 PC가 조작됐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논란된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제가 볼 때 굉장히 결정적이에요. 전당대회 여러 개 중에서 하나의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절차가 문제가 있다. 탄핵 결정에 존중하지만 절차에 문제가 있다라는 애매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갈 때 그나마 이회창 전 총리와 같은 긍정적인 길을 갈 수가 있다. 그 부분을 저는 정리하는 그걸 좀 부분이 지적하고 싶어요. 그게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그게 결정적인 것이지 다른 거에 다 차이가 있을 수가 있죠. 그때는 이회창 전 총리는 그때 이제 전국 비례대표 일본으로 들어왔었어요. 그 부분도 다르고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다르죠. 당연히 시기가 다른데
결정적인 차이는 어쨌든 이회찬 정청리는 나름 대통령의 각을 세우고 자기 할 말을 했다라는 것이고. 지금 이분은 이 황교안 전 총리, 이 황교안 대표는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는 일상적인 거에 대해서 지금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는 게 황 전 대표, 황 전 총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기사에는요, 내년 총선이 최대 변수다라고 돼 있는데요. 자, 한국당에 몸담고 계신 윤기찬 변호사. 내년 총선이 최대 변수인데 이 부분이 아니고 그럼 내년 총선까지 가는 과정의 최대 변수는 뭐가 될까요? 아무래도 보궐선거가 있겠죠. 4.3 보궐선거가 있고 말씀하셨지만 이제 뭐 당내 통합 문제에 있어서 사실은 좀 그 경계선상에 있는 그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통합을 거쳐서 유지할 것인가. 그다음에 내년 총선 때 수도권에서 어떤 그 성과를 거둘 것인가. 이것이 사실은 가장 큰. 4월에 있던 재보선 일단 당장 닥치게 되고요. 그리고 이후에도 당이 과연 분열되지 않고 잘 유지될 것인가. 이 부분인 거네요. 그럼. 그렇죠. 지금 오세훈 전 시장이 2등을 했는데 만만치 않은 표심을 얻었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 수도권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얻어내느냐에 따라서 대권을 염두에 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대권 가도에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을 좀 잘 추스리는 부분, 이 부분이 남아있다. 아까 조찬일 교수님이 하신 변수하고도 약간 맥이 닿는 것 같기도 합니다. 뭔가 좀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남아있다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회 분야 기사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 빅뱅 멤버 G드래곤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 요즘에요. 기사가 이쪽에 있어요. 자, G드래곤 현역 부적합 심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부적합 여부를 따져보는 심사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심사에서 심의가 기각이 돼서 계속 현역 복무를 하게 됐답니다. 그러니까 현역 복무를 계속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심사를 받았는데 해도 된다라고 판정이 나온 거예요. 그동안 G드래곤 뭐 휴가 기간 논란도 좀 있었고 뭐 입원실 논란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제대를 시켜달라는 게 돼버렸어요. 이 심사 받는 자체가. 근데 안 된 겁니다. 기각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참 말이 많습니다. 지금. 윤기찬 변호사.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 예전에 저희가 의가사제대라는 용어를 많이 썼던 건데 뭐 가정 형편이나 질병에 따라서 그것 때문에 이제 일찍 제대하는 거죠. 근데 어느 분이 본인이 신청했는지 아니면 부대에서 신청했는지는 정확히 아마 이거는 그 지휘관이 아마 이 자체가 직권으로 신청하는 것 같아요. 지휘관이 신청했으면 그 또한 아주 이례적인 건데 보통은 본인이 신청하잖아요. 대개는 본인과 얘기를 거쳐서 지휘관이 판단해서 이거는 심사를 좀 받아야겠다 이렇게 하는 절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휘관 입장에서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당치 않다라고 판단을 어쨌든 했으니까 지휘관이 신청했겠죠. 근데 그것이 계속 복무해야 된다라고 이제 적합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군복무 그렇죠. 해도. 그러니까 가정상의 문제는 없을 거고 아마 이제 그 어떤 심신상의 뭐 질병을 이유로 신청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적합하다라고 판정받았으니까 책임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뭐 유명하고요. 한류의 대표적인 연예인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군복무도 꽤 관심사안인데 이게 좀 순탄하지 않게 지금 군복무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역 부적합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았는데 기각이 돼서 그냥 계속 현역 복무를 하게 됐다는 소식이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글쎄요. 이 기사를 몇 번이나 전해드린지 모르겠습니다. 버닝썬 기사는 끊이지가 않습니다. 여기 기사가 또 있네요. 경향신문입니다. 버닝썬 이모 대표 피의자로 경찰. 역시 또 빅뱅 얘기가 나옵니다. 빅뱅의 또 멤버였죠. 승리, 재소환 검토한다. 요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논란이 돼서 지금 구속 직원, 또 뭐 성형 브로커 정황이 있다. 이렇게 돼서 이 버닝썬은요. 이슈가 최영철 의원님 끊이지 않습니다. 원래 저런 유흥업소를 뭐 저도 경찰 출입하면서 많이 봤지만 결국에는 굉장히 폭리를 취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죠? 폭리를 취하다 보니 마약도 사실 하는
범죄자들을 잡아보면 그렇거든요. 마약이란 것이 엄청나게 작은 그 양을 갖고도 뭐 0.03g에 뭐 10만 원 넘는 가격에 매매되기도 하고 이러한 만큼 그러한 폭리를 취하는 구조. 사실 이 술집도 굉장히 그 클럽이라는 것도 폭리를 취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이른바 마진이 많이 남는다는 소리네요. 그렇죠. 그러한 것들은 모두 다 손을 낸다는 건데 그러한 손을 대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것이 굉장히 많았을 터인데 그 경찰서는 관할 경찰은 아무것도 여태까지 안 했다는 것을 보면 무언가 결탁이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유착 의혹은 여전합니다, 지금. 그렇죠. 그러한 것들 때문에 이러한 것이 자꾸만 감자처럼 계속 넝쿨째 올라오는 것인데 결국에는 여태까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사법기관이 놔뒀기 때문에 결국 저 사람들이 저러한 폭리의 꼬리를 무는 이러한 사업들을 계속한 것이 아니었나. 결국에는 이러한 제도적인 것을 이러한 유흥업소 예전에 교차 단속을 했지 않습니까? 교차 단속을 하든지 아니면 유흥업소 경찰관에 대해서는 감찰을 강화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저러한 업소들의 폭리 구조 그리고 범죄가 양산되지 않지 이렇게 놔두면은 계속 저 사람들이 뭐 성형까지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불법적인 성형수술, 성형 브로커 뭐 이런 얘기가 그렇죠. 나와요. 그렇게 지금. 되면 또 다른 의료 사고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러한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찰이 제대로 된 단속을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버닝썬이 우리말로는 불타는 태양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인들을 다 태우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가는 겁니까? 아무튼 매일같이 기사가 나오고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 내용들이요. 자, 이번에는 박찬호 선수 얘기가 오랜만에 기사에 등장을 했어요. 여기 보시죠. 벤처 투수 박찬호. 벤처. 여기 있습니다. 스타트업 지원을 하는 스파크랩. 여기에 합류를 했답니다. 그래서 벤처 파트너를 맡아서 해외 진출을 하려는 기업들을 돕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라운드가 아닌 한국 벤처 업계인데요. 어떤 새로운 기술, 이래서 신생 스타트업 기업들, 새로 만든 기업들이 이제 해외 진출을 하기를 원할 수가 있는데 그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겠답니다. 이미 미국의 경우는 이런 유명한 이 스포츠 스타들이요. 이런 스타트업 지원 아니면 벤처 지원에 나서고 있어서 본인의 유명세도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워낙 스타급이다 보니까 해외에 네트워크도 꽤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운동선수지만 이런 훌륭한 일을 또 나름의 역할을 찾을 수도 있나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사진 속에 담긴 사연을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박진아 아나운서가 전하는 이슈 컷입니다.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 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 태그는 표류입니다. 커다란 얼음덩이 위에 한 할머니가 앉아 있습니다. 활짝 웃는 모습 뒤로는 바다가 보이는데요. 사진 속 이곳은 1년 내내 얼음 빙하가 떠다닌다는 아이슬란드의 유명 관광지 요쿨살론이란 곳입니다. 이 할머니는 이곳에서 기념사진을 남기려고 의자 모양의 얼음덩이 위에 앉았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해변으로 파도가 밀려들어와 바다로 휩쓸려 갔습니다. 다행히 근처에 있던 한 남성이 해변으로 뛰어들어 구조했다는데요. 이 할머니는 이 남성의 도움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슈 태그는 쓰레기산입니다. 여기 엄청난 양의 쓰레기들이 보입니다. 산을 이룰 정도로 많이 쌓여 있는데요. 이곳은 충청남도 당진항에 있는 한 야적장의 모습입니다. 한 쓰레기 폐기 처리 업체가 베트남 수출용이라면서 지난해 2월부터 반입한 것들인데요. 업체 관계자는 수출 가능한 품목이다. 10,000톤을 채워서 수출하려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진시는 의류나 캔, 호스 등 온갖 종류의 쓰레기들이 뒤섞여 있어서 수출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슈 태그는 비둘기입니다. 먹이를 찾는 비둘기 한 마리가 보입니다. 그런데 하얀 비둘기가 검게 변해 있는데요. 먼지를 뒤집어 쓴 듯합니다.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된 어제 서울에서 발견된 비둘기의 모습입니다. 수도권에선 지난 1일부터 4일 연속으로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됐는데요. 오늘도 수도권 지역은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이라고 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외출을 삼가시고요. 외출할 땐 마스크 꼭 착용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이슈 태그는 태극 패션입니다. 한 모델이 하얀 바탕에 태극 문양이 새겨진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한 디자이너가 지난주 프랑스 파리 패션 위크 쇼에서 선보인 의상인데요.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와 우리나라 전통의 책가도 민화를 접목시켜서 40여 벌의 의상을 제작했습니다. 이 책가도란 책과 책장을 중심으로 한 각종 문방구와 화훼를 그린 그림인데요. 이 민화를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3.1운동 정신과 결합해서 의상에 담아내려 했다고 했습니다. 매 시즌 전통 민화를 이용한 컬렉션을 선보이던 이 디자이너는 이번에도 한국의 미를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지금까지 박진아의 이슈컷이었습니다. 네, 세 번째로 본 사진, 비둘기. 새까만 초미세먼지를 뒤집어 쓴 비둘기 모습. 저 까만 초미세먼지가 밖에 나가면 우리 폐 속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저 모습 자체가요, 세상에 뭔가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둘기. 초미세먼지를 뒤집어 쓴 비둘기. 섬뜩합니다. 저 모습 자체가요. 이제는 북한 관련 얘기 좀 해봐야겠습니다. 베트남에서 열렸던 북미 정상회담. 아무런 성과가 없이 끝났죠. 그 전에 정상회담이 있기 전에 북한에서는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어요. 마치 어떤 일이 당장 이루어질 것처럼 그런 기대를 포함시켰는데 결렬된 뒤 이후에 북한 매체 보도, 그 내용이 좀 있거든요. 보시죠. 여기 있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북매체 북미 회담 결렬은 쏙 빼고 베트남 방문의 성과만 강조했습니다. 사실 이번에 베트남 방문은 부수적인 거예요. 근데 이 부수적인 거를 오히려 강조하겠다. 주된 내용이 안 나오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호찌민 묘소 헌화 등 자세히 보도를 했고요. 북미 회담 배석자는 언급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태영호 전 공사,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게 대단히 화가 났을 것이다. 회담 결렬시킨 장본의로 보는 듯하다. 아무튼 이런 분석이 있지만 중요한 거는 북한 매체가 그동안 엄청난 기대를 나타냈는데 결렬됐다, 뭐 성과 없다 이런 얘기 전혀 안 합니다. 그냥 뭐 건설적인 만남을 가졌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자, 북한 매체의 보도 영상으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나라 인민들 사이의 진솔한 유대를 가일층 강화 발전시키는 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획기적인 사변으로서 두 나라 진솔한 연대기 위해 빛나게 아로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네. 최창희 교수님. 아무래도 기대를 했으나 성과가 안 나오지만 그렇다고 결렬됐다라고 얘기하기는 북한 주민들한테 말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겠죠. 근데 아주 특이한 사항이 예. 결렬에 대한 보도를 뺀 것도 뺀 겁니다만 예. 미국을 비난하지 않았다라는 거. 이건 굉장히 이제 이례적인 것 같아요. 그건 좀 뭔가 여지를 남겨뒀다는 그렇죠. 건가요? 그러니까 어쨌든 북미 간의 어떤 예. 비핵화 협상이 계속 돼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암시한다고 봐야 되고 이번에 김정은 그 위원장의 참모들이 예. 그 베트남의 하롱베이라고 관광지 그리고 예. 하이퐁시를 시찰했었잖아요. 그거는 그만큼 이번에 북미 비핵화 협상 못지않게 예. 베트남의 개혁 정책 개방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요. 개혁 정책을 통해서 뭔가 베트남 모델로 북한의 경제 개발 계획이 내년에 끝난다는 건데 2020년도에 그 부분을 견인하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게 바로 이제 그 참모들의 그 관광지 그리고 산업단지 시찰이었는데 결국 어차피 북미 회담은 뭐 합의 없이 끝났기 때문에 보도하지 않고 북한에서의 그 이제 개혁을 위해서 그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그만큼 인민들의 경제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베트남과의 주석과의 회담 이것을 강조한 것 같아요. 네. 여기 노동신문 좀 화면에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신문 일면 기사. 저희가 노동신문도 좀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은요. 두 나라 사이의 전통적인 친선 협조 관계를 과시하고 뭐 좋은 말만 써 있습니다. 또 다른 신문이 있죠. 그것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이 있는 신문이요. 여기 보시면 뭐 깁니다. 뭐 직함을 세 줄 썼군요. 아무튼 이렇게 세 줄 쓰고요. 월남 사회주의 공화국을 공식 친선 방문했다. 뭐 호치민 주석교회 화환을 진정하시었다. 뭐 이렇게 해서 사진까지 이런 내용만 다루고 있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이렇게 결렬되면 엄청난 비난을 신문에 실었을 텐데요. 미국과 뭐 남조선 어떻게 하면서 했을 텐데 전혀 없습니다. 그런 얘기는요. 확실히
결렬됐다는 소식은 전하지 않고 그리고 미국과의 어떤 여지를 여전히 두고 있다. 희망은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가 분명히 엿보입니다. 노동신문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베트남 북미 정상회담 결렬 과연 어디에 이유가 있었을까? 이 부분을 계속 신문들이 분석하고 있거든요. 관련 기사 있습니다. 보시죠. 서울신문입니다. 김정은 과도한 자신감 오판인가? 아니면 트럼프 변덕 때문인가?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뭔가 오판을 한 것이냐?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현장에서 변덕을 부려서 이렇게 결렬이 된 것이냐? 뭐 분석을 해놨습니다. 평양 출발 때부터 회담 성공을 자축.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반면에 서두르지 않겠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런 시그널을 북한 측에서 읽지 못한 거 아니냐. 그래서 과도한 자신감이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미국의 코원 청문회 정치적 수세도 잘못 해석했다. 특유의 비즈니스 협상술에 당한 것 아니냐.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좀 이런 협상술 때문에 변덕을 부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걸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게 아니냐. 아무튼 오판인가 변덕인가 이렇게 분석을 해놨습니다. 최영철 편집위원서 보시기에는 어느 쪽입니까? 이유가? 근본적으로 개념의 차이가 컸다고 보는데 저는 결국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개념의 명료화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용어의 정의가 뭐냐, 내가 하는 학문의 정의가 뭐냐, 이것을 알아야 자기가 뭐 논문도 쓰고 이렇게 가는 것인데 결국에는 김정은이 생각하는 비핵화의 정의 그리고 트럼프가 생각하는 비핵화라는 정의가 너무나 큰 차이가 났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것을 좁혀보려고 해도 김정은도 트럼프도 만족하는 접점이 찾아지지 않았다는 거죠. 궁금한 것이요. 여태 실무협상 꽤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실무협상 하면서 그 비핵화의 정의 개념을 좀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협상에서. 그렇죠. 거기에서 완벽한 정의를 갖고 정상들에게 넘겨줬어야 되는데. 담판을 해도 뭘 정의가 정립이 되고 담판을 해야 될 텐데. 그렇죠. 정의를 내려주지 않고 대충 그냥 속된 말로 보따리 두 개를 갖다 놨는 거죠. 그러면은 실무협상에서 뭘 한 겁니까,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이게 탑다운 방식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정상들이 크게 큰 틀에서 딜을 해라.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 이런 실패가 벌어진 것인데요. 어쨌든 이 개념의 명료화 부분에서 굉장히 차이가 벌어졌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 부분을 좁히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고 결국에는 이 개념을 잡는다 하더라도 이 개념을 잡기 위해서 일정이 나와야 되는데 그 일정을 잡는데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비핵화의 길은 굉장히 멀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조금 더 실질적으로 인내심을 좀 갖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생각을 가져야지 북한이 앞으로 굉장히 변할 것이라는 오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윤수환 변호사와 한민희 교수께는 똑같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결렬된 북미 정상회담 상황을 저희가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또 뒷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계속 열차편으로 지금 중국을 관통해서 북한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정부 얘기를 좀 해봐야겠는데 우리 정부도 너무 상황을 낙관한 게 아닌 건지 조금 최악의 상황도 감안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너무 낙관적으로 좋은 결과만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너무 많이 가졌던 게 아닌지 이건 결과론입니다. 결과 이렇게 나오고 보니까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일단 윤기찬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저는 정부가 생각하는 이 협상의 좋은 결과, 정부가 그 예상했던 또는 추구했던 좋은 결과가 뭔지가 지금 의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지금 이번 협상이 결렬된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그 포괄적인 핵 신고와 관련된 미국의 요구에 대해서 북한이 거부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북한이 갖고 있는 핵 시설과 무기와 물질이 어느 정도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이걸 공개가 돼야 그다음에 그 물질, 무기,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없앨 것인가 그리고 그 없애는 단계마다 뭐 북한의 주장처럼 제재 해제를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이 나오는 건데 그거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과연 우리 정부가 북한에게 설득을 했는지 기존 쭉 협상 과정에서 만약에 설득을 안 했다면 과연 정부가 생각하는 비핵화를 위한 협상인가 아니면 제재 해제를 위한 협상인가. 해제를 위한 협상은 북한이 추구하는 거고 비핵화를 위한 협상은 미국과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걸로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한 정부 입장이 명백해야 북한이 그 정부의 어떤 압박을 받아서 비핵화의 길로 다가서는 것이지. 근데 지금 정부의 입장은 말로는 비핵화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행동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결렬되고 나서 바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게 또 경협 아닙니까? 글쎄요.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올해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마무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경제적 성과를 내야 되는 상황인데 글쎄 우리 정부가 거기에 부응하는 거라는 오해를 주면 안 되겠죠. 알겠습니다. 한민수 교수께서는 우리 정부의 태도 좀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회담 이른바 합의문 서명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뒤에 상징적인 장면이 영상이 현지에 들어온 걸 제가 봤습니다. 뭐냐면 우리 외교부의 이도훈 한반도 교섭본부장이 비건 대표를 만나기 위해서 막 호텔로 들어가고 기자들의 질문을 뿌리치면서 막 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이거를 보면서 아 우리 정부가 진짜로 전혀 모르고 있었구나. 그리고 뭐 청와대에서도 물론 그러니까 예상을 못한 것 같긴 전혀 못한 거죠. 그리고 청와대에서 그 어떻게 서명식을 볼 것이라는 것도 미리 알려주기도 하고. 그러고 20-30분 뒤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한미 간에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 근데 그거를 회담장에서 벌어지는 일을 미국 측이 우리한테 일일이 뭐 보고를 할 의무도 없고 그거 자체를 가지고 정보 교류가 안 됐다고 볼 건 아닙니다. 물론 뭐 그게 좀 더 그 원활하게 돌아갔으면 좋았겠죠. 근데 문제는 보니까 미국은 폼페이오 장관 얘기했듯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여러 안들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중에 하나의 옵션이 판을 깨는 거 이른바 결렬시키고 나오는 거였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물론 뭐 그런 시나리오를 다 만들 수는 없었겠지만 이른바 플랜 B를 좀 만들어놨으면 좋았겠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여기서 아까 최 의원님 말씀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가는 그 전용기 안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 중요한 워딩 중에 저희가 볼 때는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를 해서 그 결과를 알려달라. 중재자 역할을 해달라. 그렇죠. 그것도 아주 이례적으로 적극적으로 요청했는데 지금은 이제는 이제 탑다운 방식뿐만 아니고 워킹그룹, 실무진들도 좀 더 활발하고 정교한 협상이 벌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정상들한테만 밀어주면 이번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공개한 영변 이외의 핵기술이 있었다. 그 부분 제안하니까 북한이 깜짝 놀라는 것 같았다. 뭐 이런 얘기인데 우리 정부 파악하고 있었겠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최찬원 교수께서 짧게 좀 얘기해 주세요. 제가 볼 때는요, 트럼프 대통령은 결렬을 생각하고 들어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실무협상에서 이런 얘기가 안 나왔을 수가 없어요. 북한이 원하는 건 이런 것이다. 북한이 양보할 수 있는 비핵화는 2단계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에 보도 보니까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볼턴 보좌관이. 만약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그러한 비핵화의 개념은 북한이 받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회담은 안 하는 게 낫다라는 건의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분석 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참모들의 말을 안 듣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안 듣는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충분히 이번 회담에서 이러한 양쪽의 그 의견이 다른 건 분명히 알고 있고 실무협상 5차례나 했잖아요. 모를 리가 없죠, 양쪽이 다. 그래서 이번에 깬 다음에 극적으로 다시 이제 합의를 이끌어내는 그러한 생각, 이른바 디 아트 오브 딜, 거래의 기술, 그 트럼프가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 책? 중간에 아주 가다가 기대를 확 낮춰버리고 다시 올리고 뭐 이런 그런 생각을 아예 하고 이 회담에 임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뭐 결렬 이후에 여러 가지 해석과 분석,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2개의 신문 기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주제는 3월, 4월 한미연합훈련 사실상 폐지입니다. 주제는 같아도 내용은 다르다. 신문 대 신문 보시죠. 오늘 신문 대 신문은 한겨레와 중앙일보를 비교해 봅니다. 한겨레, 훈련 종료, 북미 협상 동력 살린다. 반면에요, 중앙일보, 같은 내용을 다루면서 트럼프 돈 많이 든다며 주도했다. 훈련 폐지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먼저 한겨레 신문입니다. 3월, 4월 한미훈련,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을 말합니다. 사실상 폐지됐다. 북미 협상 동력을 살린다. 돼 있고요. 북미 대화, 외교 군사적 지원을 지속하는 거다. 키리졸브, 이름을 바꾸고 기간도 축소했다. 그리고 독수리 훈련은 명칭 없이 규모를 줄여서 한다. 그래서 사실상 폐지된 것인데 그 의미는 협상 동력을 살린다. 이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앙일보 보시죠. 트럼프 돈 많이 든다. 한미연합훈련 종료 사실상 주도했다. 돈 때문이다.
이게 종료된 게 돈 때문이다. 이런 얘기예요. 하노이 회담 결렬 직후 회견에선 오래전에 연합훈련 포기했다. 한국의 비용 관련 불만 표시를 했는데 동맹이나 비핵화보다는 돈 계산이 우선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이 종료가 됐는데 그 부분의 의미를 두 개의 신문이 조금 결이 다르게 해석하고 있군요. 최영철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해 그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이미 트럼프가 그 한미연합훈련을 대폭 줄이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안심을 주기 위해서 저 훈련을 종료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어쨌든 트럼프가 이번에 하노이에서도 분명히 기자회견에서 말했다시피 부자 나라에 왜 우리가 돈을 주느냐. 괌에서 비행기가 한 대 떠도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그런 돈을 왜 우리가 계산해야 되느냐. 결국엔 트럼프가 자꾸만 그 여러 지역에서 군사적 개입을 줄이고 그리고 비용을 쓰는 그에서 스탠스에서 자꾸 뒤로 물러서는 고립주의에 빠져드는 미국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결국에는 그것과 우리나라도 결국에는 한미훈련을 안 해서 북한을 덜 자극하겠다는 심산이 맞아떨어져서 중단 조치가 어제 전격적으로 나오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유는 돈 때문이지 그 뭐 대화 지속하는 그런 분위기를 계속 끌어간다. 이거는 약간 부수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런 해석을. 한미수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너무 그렇게만 보면 우리 트럼프 대통령을 그냥 돈만 밝히는. 한데 물론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밝혔습니다. 트윗에다가. 비용 절감. 그걸 먼저 썼더라고요. 훈련 얘기하면서 계속 돈 얘기를 했습니다. 비용 절감을 먼저 쓴 거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방점은 거기에 있는 것 같은데 이어서 바로 긴장 완화를 썼습니다. 근데 결국은 의도는 두 신문 다 분석한 대로 두 개가 다 들어있을 텐데 제가 볼 때 영향은 결국은 이 북미 대화의 모멘텀을 살리는 데 미치지 않을까. 왜냐하면 북한이 이 이른바 키 리졸브 훈련의 전신인 팀 스피릿 훈련할 때 엄청나게 반대도 하고 긴장하고 리졸브 훈련할 때도 엄청 본인들 긴장합니다. 돈을 많이 씁니다. 뭐 전군 동원 체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김정은이나 북한 정부에서 제일 요구한 게 이 훈련의 중단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한미가 이걸 해줌으로써 북한한테는 다시 대화의 협상장에 나올 수 있는 큰 모멘텀을 제공할 수밖에 없다. 제공할 것이다. 긍정적 영향이 있을 거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한겨레 신문의 보도 내용 쪽에 조금 더 공감을 하시는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한 30여 초 남아있는데요. 윤기찬 변호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근데 이제 FTX 훈련이 아니고 CPX 훈련이거든요. 모의수 훈련이기 때문에 돈만이 문제가 아니다. 키 리졸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한국에서도 원하는 정도가 또 강도가 약해지고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20초 남았는데요, 조창희 교수님. 네, 저는 뭐 양쪽이 다 있다고 보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국내 여론을 의식했을 수가 있어요. 어쨌든 돈 많이 드는 거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미국 내에 있을 거거든요. 그런 점도 의식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아까 팀 스피릿 얘기도 나왔는데 팀 스피릿 훈련 같은 건 굉장히 규모가 컸던 훈련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동력을 유지하려면 한미 훈련은 종료로 하는 게 방향이 맞다. 아마 그쪽에 따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많은 기사 오늘 짚어봤습니다. 아침에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